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장기 불황을 맞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새 먹거리 사업 발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굵직한 인수합병 작업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선 기업들의 모습을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6건의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1위 전장기업 하만과 미국 고급 가전업체 데이코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디지털 광고 스타트업 등 규모와 종류 모두 다양합니다. 5천억 원을 들여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지분도 사들였습니다. 단순 전자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본격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G그룹은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해 계열사 LG화학과 LG생명과학을 내년 1월 1일자로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동부그룹에서 국내 최대 농화학 기업 파만농을 사들인 LG화학은 2025년 바이오 사업에서만 5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구글의 점령지인 유럽 진출을 선언한 네이버는 프랑스 음향기술 벤처기업의 투자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이버는 고도의 음향기술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해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 같은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과거처럼 벤처기업에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간 네이버가 2천억 정도의 국내 투자 규모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2배 이상으로 높여서 국내 컨텐츠와 기술 분야 그리고 사업 분야에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웅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성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창조경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 사업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돼서 그런지 현장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렸지만 창조경제 박람회는 예정대로 개막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18개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탄생한 기업들의 창업 아이템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현 전국의 박람회 개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인 33억 원을 투입해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SK 등 창조경제 사업에 지원한 대기업들도 예정대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개최해도 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 질문을 하시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국과 창조경제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사업 등에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뒤라서인지 박람회 참석자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혁신센터의 존폐 여부에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혁신센터는 매년 정부 예산 외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최순실 사태에 얽히면서 예산이 반감되거나 전액 삭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창조경제의 취지가 바래진 가운데 이번 사태와 별개로 창업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요즘 대기업 인사 시즌인데요. 5대 그룹 가운데는 LG가 가장 먼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는데요. 특히 국내 10대 기업 임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고졸 출신 부회장이 탄생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LG그룹이 연말 인사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LG그룹은 내년에도 구본무 회장의 그룹 경영 총괄 체제를 유지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지주사인 주 LG를 비롯해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등 주력 계열사의 CEO가 유임됐습니다.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은 LG전자 이사회 의장과 LG화학 등기사를 계속 맡되 역할을 확대, 오너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주 LG 상무는 현 직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곳은 200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 LG전자였습니다.
특히 조성진 사장이 입사 40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LG그룹은 물론 국내 10대 기업 임직원을 통틀어 첫 고졸 출신 부회장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 부회장은 1976년 공고 졸업 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2007년 부사장, 2013년 LG전자 가전부문 사장에 오르면서 고졸 셀러리맨 신화를 써왔습니다. 한편 5대 그룹 중 나머지 현대차 그룹과 SK그룹은 예정대로 연말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삼성과 롯데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인사를 늦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롯데그룹의 연말 정기 인사가 비자금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등의 여파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롯데는 통상 연말에 진행됐던 정기 임원 인사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커 내년 초로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돕대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후 회수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롯데는 경영 쇄신 차원에서 현재 해외 전문기관과 함께 그룹 정책본부 등에 대한 구조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하며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 업계가 유가 상승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오랜만에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예상을 뒤엎고 하루 석유 최대 생산량을 120만 배럴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원유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북해산 브렌트유 등 국제 원유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합의로 유가 하락의 불안정성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중동, 러시아 등 신흥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수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나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한두 달 전에 싸게 사들인 원유를 정제해 만든 휘발유, 경유 등을 시세에 맞춰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값이 오른 만큼 제품값도 올라 결국 영업이익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조선업계도 유가 급락 후 뚝 끊겼던 해양 플랜트 발주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 해운, 물류, 섬유 업종들은 유가가 낮은 시기에 유류비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아직까지 감산 합의 실행 여부 등 돌발 변수가 있는 만큼 유가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11월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5사는 지난달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86만 8,458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실적과 비교해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던 완성차 5사의 판매 실적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대, 기아차 등의 노조 파업이 종료되면서 차량 공급이 정상화된 데다 신차 출시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견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수천억 원대 손실을 감수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 반대가 우세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로 돌아서며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회의록 등 의결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더 투명하게 하고 견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투자 방향을 미리 알려야 시장 혼란을 줄이고 연금 가입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드러났고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자금을 위탁한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재계가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더라면 국민연금의 대응과 결정이 달라졌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 연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우입니다. 네, 경기가 어렵다는 건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생필품 값이 급등하면 서민 체감 경기는 통계 지표보다 훨씬 더 악화하게 마련입니다. 불황에 소득은 늘지 않는데 먹거리와 생필품 값이 급등하는 지금 사정이 딱 이렇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상승률 자체는 그리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이 포함된 신선식품지수가 1년 전보다 15%나 뛰며 두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배추, 무 같은 채소였습니다. 생선과 조개류 값도 7% 넘게 올랐습니다. 김장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황이 안 좋아서 공급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채소류 농산물 가격이 이제 높은 부분이 있지만 또 이런 기저효과적인 측면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 수준이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는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 그중 식품 물가 상승폭은 3.7%, 전체 물가 상승률의 거의 3배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가구당 가처분 소득은 273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만 원 줄었습니다. 체감 물가 상승과 가처분 소득 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에도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달 자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이 약 24만 2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비수기에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광 수지는 20개월 넘게 적자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0월의 잠정 관광 수지는 3억 3,050만 달러 적자로 집계돼 2014년 11월 흑자 이후 23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다가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는데요. 올 연말에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혼란한 정부까지 겹친 탓인데요. 오예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온이 영하 가까이로 떨어진 새벽 4시 30분. 급격히 찾아온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혹시 일거리를 얻을 수 있을까 주변을 서성입니다. 국내 최대 인력시장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최근 이곳에서는 일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구직자가 더 많습니다. 일도 잘 안 잡히고 한국 분들 높은 단가로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도 나갈까 말까 합니다. 얼어붙은 건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연말이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향하던 온정도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겨울이면 각계 기부가 이어지던 연탄은행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부가 36%나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정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된 데다 이번 연말엔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 혼란이 이어지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이나 기업 지원이 올스톱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은주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는 관심과 함께 당국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12월이면 어김없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 펼쳐지는데요. 아울러 거리에는 구세군들이 익숙한 배를 울리면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은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직업,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사실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직업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먼저 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 2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격 기준을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평생학습 과정 이수자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학위 때문에 망설이던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린 거죠. 네, 다행이네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다양한 만큼 또 사회복지사도 다양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자격증 취득 방법도 알아볼까요? 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력에 따라서 이수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먼저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자격증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면 전문학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학 관련 과목 14개, 42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점 은행제도나 평생교육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떤가요? 네, 사회복지사 1급은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먼저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이 필수고요. 여기서도 학력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최종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급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1급 응시 자격이 생기지만 전문학사의 경우는 1년 동안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1급은 자격 조건부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시험 난이도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합격률도 또 어떤가요? 네, 만만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은 12% 정도였다고 합니다.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년에는 20%에서 30% 초반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26,327명 지원에 6,764명이 합격을 해서요. 25.7%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네,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네요. 매년 약 7,000명 정도의 1급 사회복지사가 배출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분들의 취업 전망은 어떤가요? 네, 복지 분야라고 하지만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해당 분야만 해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요. 근무 가능 기관도 복지관, 지역지원센터, 병원, 학교, 대기업 사회공헌팀으로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우 또한 어느 곳으로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는 9급 공무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봉급도 봉급이지만 또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고도의 서비스업이잖아요. 사명감이 없으면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선정한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 30위 중에 사회복지사는 1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사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0.5%였고요. 욕설 등 언어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는 43%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작 사회복지사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인 거죠.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되려 폭력적인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접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들도 있고요. 일명 비행 청소년도 있고 한 겁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를 마치 일종의 자원봉사자로 인식해서 시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공공서비스고요. 사회복지사는 엄연한 공공서비스 전문가라는 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지적은 많았는데요.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복지라는 허울 때문에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잡 숨겨진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